혹시 우리나라 생명체들이 외국 나가서 막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미국 서부 북부 쪽에 장수말벌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너무 크다고. 장수말벌은 일단은 전멸시켰다고 올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 막 드론에다가 화염방사기 달고 쏘면서 진짜 열심히 죽였어요. 외래종인 한국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다면서요. 개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톱날꽃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맛있는 이제 식재료가 돼가지고 외래종인데 계속 방사하면서 개체군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아예 톱날꽃게 포획 금지 시기도 있고요. 웬만한 애들은 불반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곤충 연구하고 만화 그리는 대학원생 갈로아입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학을 보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개 좀 소개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관련된 질문이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는 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바닥이 거울로 돼 있으면 바닥에도 그림자가 생기나? 거울이면 완전히 빛을 다 반사할 거 아닙니까? 그림자는 빛이 오다가 끊긴 걸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란 물체에 부딪혀서. 여기는 이제 빛이 안 가는 거죠? 거울에는. 근데 사실 거울이고 아니고가 전 딱히 중요하진 않을 것 그런가요? 같은 게, 그림자라는 건 그냥 빛의 부재거든요. 빛이 적은 어떤 공간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고, 빛이 적은 공간. 네, 그게 수용되는 면이 뭐 종이건 매끈한 유리건 상관없이 그림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맨 처음에 왜 그림자가 공중에 없냐라고 네네네네. 하셨는데, 단순하게 당연히 어떤 조명을 물체가 가리고 있으면 그 너머의 공간은 빛의 양이 적겠죠. 다만 빛이 적다는 거를 대놓고 보여줄 만한 스크린이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스크린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 회색으로 그림자가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것도 잘 못 보잖아요, 우리는. 어디 스크린가에 부딪힌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볼 텐데,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막 빛 쏘는 데에서 뽀얀 연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막 빛이 막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림자 생기는 곳에도 김이나 연기 같은 거 뿌려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겠네요? 아, 보이죠, 당연히. 아,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아마 극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가끔 날씨 흐릴 때 구름 사이로 햇빛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약간 습기 찬 날씨다 보니까 말씀하신 딱 그 상황이 이제 하늘에 펼쳐지거든요. 구름으로 짙게 깔려있는 데는 계속 어둡고, 태양빛 들어오는 데만 빗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죠. 혹시 거울을 양쪽으로 이렇게 잘 배치하면 따다다다다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각도 잘 맞추면. 어떤 물체를 놓고 빛을 쏘면 나중에 그림자만 이렇게 쭉 가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림자만 거울마다 막 보일 수 있게. 일단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표현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빛이라는 거는 빛 알갱이, 가상의 광자가 실제로 거울에 반사되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경로를 그리면서 날아간다라고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을 텐데, 그림자는 입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림자 입자라는 게 있어서, 그림자 0을 해서 영자라고 할까요? 영자라는 입자가 있어서 얘가 거울에 똥똥똥똥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물체 없이 그림자만 볼 수는 없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병원에는 그림자 없는 램프 있지 않나요? 근데 무형등이죠. 그 되게 뭐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림자 없는 램프 뭐예요? 이 수술 같은 걸 할 때 밝게 하고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그 램프를 비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뒤가 안 보이게 되잖아요. 손 그림자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복부 같은 데를 이제 예를 들어 들어간다 그러면 배 안을 이렇게 열고 안에 이렇게 우묵한 데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 복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위가 생겨요. 이제 이런 걸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램프가 비춰지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이제, 생기는. 예, 그림자가 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무형등을 모든 것을 과거부터- 조명을 주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램프 하나로는 안 되는 거겠네요. 네, 여러 개의 여러 램프가 다양한 각도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천장에서 내려쬐게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가끔 이렇게 누우면 동그란 거 위에 막 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형등입니다.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생각이 난 게, 영자, 그러니까 입자 무게가 없는 그런 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귀신이 그림자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귀신이 그림. 아, 귀신으로 갑니까?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에도 안 비치고. 클리셰죠. 아, 맞네.
네. 그래서 귀신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림자 없는 걸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귀신을 본다면 입자가 없는 친구는 빛의 반사를 못할 테니 우리가 네. 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야겠죠. 그리고 곤충 얘기 하나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죠. 반딧불이 많죠. 말고도. 요즘 사람들 또 많이 다시 듣는 것 중에 이제 나는 반딧불이란 명곡이지 않습니까? 개똥벌레. 그거 알고 나는 내가 가만 별인 줄 아시나요? 저 모르겠는데. 저 압니다. 알죠. 네, 네.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그냥 가사가 그냥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벌레였다. 아, 하지만 난 괜찮아. 빛나니까. 너무 좋은 노래다. 좋은데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왜 하냐면 원곡자가 정중식 씨예요. 저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아세요? 근데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벌레 많습니다. 반딧불이 말고도 대표 선수는 다른 딱정벌레들, 방아벌레들도 빛나는 게 있고요. 전 제일 좋아하는 빛나는 벌레 중에 글로우웜이라고 파리 중에 이렇게 빛내는 애가 있어요. 밤에 네. 그래서 애벌레 시기 때 실크를 만든 다음에 빛을 내요. 그 빛에 보이는 곤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먹는데요. 우와. 그거 직접 보면 진짜 와 이거 별이다. 정말 아름다워. 애벌레 시절에만 빛을 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반딧불이는 알부터 빛나요. 네, 진짜요? 네, 반딧불이는 알도 빛나고요. 애벌레도 빛나고요. 계속 평생 빛나요. 그걸 보면은 이제 반딧불이가 왜 빛을 낼까? 지금은 이제 신호를 깜빡깜빡 모스부호처럼 종나라 깜빡깜빡하면서 소를 짝을 찾는 약간 유혹인데 알부터 빛나고 애벌레 빛나는 거 보면은 이건 짝은 아니고 그냥 위험용이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위협용? 근데 오히려 연약한 단계 아니에요? 도망도 못 가고? 반딧불이가 독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강렬한 거죠. 포식자들한테 야 이건 빛나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효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빛은 ATP가 원래 하나 쪽에 주는데 루시퍼레이즈 효소. 루시퍼레이즈 네. 효소가 생체 에너지용에서 루시퍼라는 효소가 내는 빛인데요. 그게 제 알기로는 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열이 거의 안 나요. 빛인데 90% 이상 열이 나기 때문에 LED처럼. 더 좋아요.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 제가 알기로는 타락천사 루시퍼 그 루시퍼가 빛이 없잖아요. 차갑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퍼레이즈 효소 이름 붙일 때 효소 이름이 루시퍼레이스인데 예, 붙일 때 그 루시퍼에서 보고 이거 차가운 빛이라서 루시퍼레이즈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열도 안 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발광. 그런 애들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그 효소를 우리 눈에 이식할 수 있으면 눈에 이렇게 막 빛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효소 이식하지 마시고요. 반딧불이는 자기가 루시퍼레이즈가 하지만 바다에서는 조그만 오징어 있어요. 걔네들도 빛을 내거든요. 근데 걔네는 그 안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세균을 키워요. 비브리오 일종인데 세균이 빛을 내요. 그래서 걔네는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네. 낮에는 모래 속에 이렇게 들어 자다가 밤에 나올 때 이렇게 빛을 깜빡깜빡하면 포식자들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빛을 내면 혼란스럽대요. 이게 별빛인지 무슨 빛인지. 근데 재밌는 건 얘네가 잘 때는 해가 나면 자야 되잖아요. 하고 들어갈 때는 주머니에 있던 박테리아를 세균을 다 대번 짜내버려요. 자니까 불을 킬 이유가 없잖아요. 불 끄는 거네. 괜히 거기 있으면서 내 에너지 쓰지 말고 다 짜내고 불 끄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있다가 자는 동안 얘가 또 늘어나면 나오면 또 하고 또 짜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짜내는 게 중요한 게 이걸 짜내야 옆에 있는 새끼들도 또 그걸 받아서 갖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세균은 눈에다가 넣으시면 그럼 이제 그 세균들이 계속 이제 그 주머니 안에서 번식은 하고 양분은 주고 빛을 만들고. 그 세균들이 먹을 양분은 오징어가 주고요. 주고요. 바다에 이렇게 빛나는 게 많잖아요. 그거에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생물들 보면 울트라 블랙이라고 울트라 블랙? 네, 울트라 블랙이라고 빛을 거의 한 1%도 안 되게 다 흡수시켜버리는 완전한 새까만 게 있어요. 보통 생물이 검은색 만들어도 빛을 한 5에서 10%를 반사한다고 해요. 또 표면을 특이한 나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빛을 전부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까만색이겠네. 완전 까맣게 있는데 그래서 막 곤충이나 나비나 뭐 새, 극락조 이런 애들은 그걸로 그냥 엄청 까만 색을 만들고 그냥 자기 깃털이나 비늘을 되게 화려한 색을 뽐내는 데 쓰는데 심해어 중에 그런 울트라블랙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빛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을 다 흡수하고 다가가서 잡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몸에 있는 나노 구조로 빛을 다 흡수해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 생물은 자기가 먹을 거 앞에 다가가더라도 빛을 거의 다 흡수하기 때문에 안 들키죠. 안 들키는 네. 대단합니다 이제 생물들. 그 전에 벤타블랙이라는 벤타블랙, 물질이 네네네. 개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무런 입체감도 안 들고 그냥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색 구멍처럼 보이더라고요. 만약 그런 걸 포식자가. 장착하면 그러면 진짜 모를 거고. 심지어 생긴 것도 기괴하잖아요. 심해어들. 생긴 건 막 턱이 막 이만한데 흡수한다고 하니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색깔이라는 게 특히 이제 빛 관련해서 뭐 빨간색, 파란색 막 다 섞으면 제일 나중에는 결국 하얀색으로 다 수렴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얀색 이상의 색은 못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하얀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파장 안에서 혼합된 색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적외선이나 자외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넓은 파장에 걸쳐서 색이 혼합되는 거니까 조금 다른 색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곤충 중에서 인간이 못 보는 자외선 영역까지 보는 일이 꽤 많거든요. 사람은 애석하게도 한번 포유류 조상들이 야행성이 됐기 때문에 시각 관련된 많은 색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원숭이같이 영장류가 되고 사람 돼서 이렇게 모든 이 스펙트럼 색을 다 보는데요. 그냥 계속 낫에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나비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영역, 가시광선 외의 영역까지 보거든요. 걔네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죠. 대표적으로 꽃들 보면은 넥타르 가이드라고 여기에 꿀이 있으니까 와조 같은 무늬가 자외선 영역대로 반사돼서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곤충이 볼 수 있게. 네, 곤충만 볼 수 있게. 그 꽃들을 찾아서 꿀 빠는 이유가 꽃들이 알려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들레 같은 거 그냥 노랗잖아요. 자외선을 비치면은 무늬가 있어요. 그냥 하얀색 꽃 국화 같아 보여도 자외선을 비치면 무늬가 있고요. 소몬 나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 딱 꿀 있다고 이렇게 또 화려하게 또 돼 있습니다. 곤충들은 그 영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흰나비도 있잖아요. 저거는 뭐 배추 흰나비고 대만 흰나비고 새줄 흰나비 근데 구분을 어려워하게 흰나비잖아요. 근데 자외선 영역대로 보면은 흰나비들이 무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 나눈 색일 동시에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흰색으로 보잖아요. 그게 사람의 시각이 사실은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미솔 소리를 한꺼번에 들으면 도도 듣고 미도 듣고 솔도 듣잖아요. 근데 여러 색의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흰색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빛의 파장을 인식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빨강, 파랑, 노랑 같이 와도 우리는 그걸 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흰색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시각 수용체가 빛을 감지하는 파장 영역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개의 노란색은 딱 파장이 하나가 있는 빛인데 우리 눈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같이 보여주면 우리는 그걸 노란색으로 인식하잖아요. 2개의 파장이 들어와도. 네. 사람의 시각이 사실 빛의 스펙트럼을 진짜 잘 정확하죠. 못해요. 사람마다 달라서 말씀하신 우리 눈에 망막에 보면은 2가지 세포 있잖아요. 원뿔 세포, 막대 세포. 원뿔 세포가 주로 색깔하고 밝은 때 하는 거고, 막대 세포는 이제 명암 어두운 거 이제 망막 주변에 주로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인지하면 거의 이제 시식형 돼갖고 뇌로 가서 과정이 일어나서 색깔 인지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 굉장히 주관적이 달랐어요. 정확히 10년 전이죠. 2015년에 왜 인터넷 닫은 거 드레스 보여주고 누구는 뭐 흰 바탕에 금줄인데 누구는 네네네. 검은 바탕에 파란 줄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색을 다르게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주어진 환경을 어떤 맥락에서 우리 뇌가 파악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나중 논문 보게 되면요. 저는 한 19%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작은 그게- 쪽에. 흰금이시죠? 네, 네, 저도 흰금. 대부분 훨씬 많은 분들이 파검으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계로 재보니까 파검이 맞대요. 파검이 맞아요. 네, 파검이 네. 맞으니까 저걸 잘못 보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색을 인식은 제대로 세포는 하는데 그게 뇌가 뇌에 판단해요. 가서 맞아요. 할 그러니까 때 색은 인식은 색은 똑같아요. 인식은 되는데 네. 뇌에 가서 할 때. 뇌가 잘못 판단하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파검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답이 없는 거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를 과거에 이런 걸 많이 봤거나 조금 덜 낙관적인 분들은 끝까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경향이 나와서 이게 어느 심리학 퀴즈에 그게 틀린 걸 제가 논문을 봤어요. 저랑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색으로 인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물갈이 하는 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뭐 유럽이든 어디든 가면 이렇게 배탈 나잖아요. 물갈이 한다고. 그거는 안에 세균이 뭐 조성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먹던 익숙함에서 벗어나면 항상 그렇게 한번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깨끗한 물, 상수로 받아들이는 네, 네. 물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일반 세균의 조성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의 조성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앓이의 원인이 되거나 설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감염성 대장염,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그 대장염, 장염이 생긴 거하고 초기에 잘 감별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된 그런 생수를 사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를 주는 게 생수를 뜯을 때 완전히 이렇게 코킹이 돼가지고 따다닥 소리가 나게 뜯어지는 그런 생수가 아니면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데서 뭐 살모넬라균이나 옛날로 치면 장티푸스 같은 거에 감염이 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세균성 이질 이런 거에 감염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기 여행을 하면 대부분 돌아올 때 증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상당히 고생을 할 수가 있고 현지에서 장기 여행을 할 때 그런 병이 나면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는 뭐 항생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지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갈이는 그 나라의 뭐 깨끗한 물일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떤 미네랄 구성이라든지 물의 성분 자체가 이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그거는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아주 깨끗하지 않은 물에 어떤 뭐 병원균이나 미생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우리 몸에 꽤 큰 악영향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다. 혹시 우주먼지님 국제우주정거장 가면은 물갈이를 할까요? 국제우주정거장.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물은 많은 부분은 내 몸에 있던 물을 재활용하는 거라서 그러게요. 물갈이를 할진 잘 모르겠네요. 물갈이는 안 하는데 기분이 좀 들어. 그렇죠. 왜냐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에 대한 논문을 봤거든요. 아 진짜요? 신종 네, 박테리아. 신종 박테리아인데 우주정거장에 발견돼서 공식적인 첫 외계 생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빠집니다. 그 논문이 언제 나왔어요? 난 몰랐네. 2024년 날이고요. 얼마 안 됐네요. 메틸로박테리움 아즈말라이 학명이거든요. 메틸로박테리움이에요? 네, 메틸로박테리움. 메틸로박테리는 메탄올을 먹는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거 우주정거장이 얼마나 오염되었을까. 아 그러면 거기서 메탄올 사용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써서 그거를 먹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술 메틸로박테리움. 마셨네 누가. 메탄올을 섭취하는 박테리아가 지구에 없나요? 많아요. 메탄올 잘 먹어요. 세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 하나 신종을 부여하면서 사상 첫 외계 생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되게 긴 빠지죠. 이게 어디서 살아있는 걸 봐서 화성에서 캐와야지 그냥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제가 따라서. 이거를 신종이라는 거는 외계 생명체가 아니고 지구에서도 있었던 건데 발견을 거기서 해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 빠져요. 어그로 그렇죠. 외계 재밌다. 생물이라고 해놨는데 얼마나 거기가 또 오염됐을까. 그다음 궁금해지더라고요.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잠깐 긴장했습니다. 저희 영역에서 제일 잘 안 알려진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주미생물 관련된 게 이 영역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미생물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북극에 녹으면 과거에 고대미생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거 되게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주정거장에서 새로운 세균이 발견했다니까 너무 긴장이 됐는데 약간 좀 마음을 놓고 듣겠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아마 변이가 일어난 거겠죠? 아니에요. 이건 변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신종이라는 게 박테리아는 사실 종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워낙 얘네들은 유전자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나누긴 나누는데 우리처럼 유성생殖하는 생물들은 기준이 있죠. 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생식력이 있는 자손을 낳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무성생식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몰라. 그래서 살 수 없이 특정 유전자 하나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요게 97%를 기준으로 요거 이상이면 편이상 같은 종으로 치자. 요거 미만이면 무조건 다른 종이다. 심지어 다른 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완화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하고 호랑이하고도 막 이거 99% 막 이러거든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웃기게 해놓은 건데 이 말은 그걸로 봤을 때 여기서 분리된 게 기존에 있던 이런 메틸로박테리움, 메탄올을 먹는 다른 세균들과 비교했을 때 요 유전자가 97% 미만이네? 신종이다. 외계 생물이다. 예, 그래서 논문을 내면서 외계 생명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주정거장에서 분리한 신종이래 써야 되는데 외계 생명이라고. 이거는 그냥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우주 정거장까지도 이제 지구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좀 이럴 것 같아요. 우주 정거장이라는 그 환경에서 분리가 됐다는 거는 거기서 얘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머징하지 못했는데 여기 가서는 이머징하게 되는. 어쨌든 지구에 있는 애인데 거기서 발견된 거.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생물 얘기, 특히 전 세계 생태계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친구들 한번 좀 얘기해 볼까 싶은데 우리나라에도 외래종 하나 들어와서 생태계가 막 완전 폭삭 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대표 선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유트리아,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은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다 이어붙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는 게 외래 유입종은 언제나 안나칼리네아처럼 다 저마다 비슷한 이유로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외래에 퍼지지 못한 친구들은 다 저마다 있어서 못해 있어요. 재밌는 네네. 비유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약간 인간이 대충 만들어 놓은 거에서 좀 적응해 있는 약간 그런 애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러브버그 이런 것들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워낙 유명했던 네임들 막 황소개구리 보면은 막 깨구리인데 막 뱀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소리도 엄청 해가지고 아, 맞아. 누군 막 귀신 소리 같다 이러면서 농민분들 막 잠 못 주무신다고. 네, 그렇다고 하고 심지어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막 다른 나라는 야 이게 모기를 그렇게 잘 잡아먹는다 모기를 죽여보자 해서 막 들어갔다가 피를 봤고요. 또 유명한 뉴트리아였잖아요. 네.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 쪽이나 저수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걔들도 처음에 모피가 좋아서 했으나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약간 그 주라기 공원의 교훈이죠. 완전 생물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제가 거죠. 안 되는. 근데 네. 황소개구리는 요즘은 얘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재밌는 게 뭐하는 외래종이 항상 들어왔다가 언제나 새로운 환경에서 엄청나게 대량 발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경쟁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들도 무서워서 안 먹어요. 처음에는 저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종들과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리고 포식자들도 이제 먹는 걸 학습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그 자연 생태계에 동화가 되는 게 항상 외래종이었어요. 물론 인간이 그냥 싸그리 멸종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전멸시킬 때도 있는데 항상 이제 통제가 안 되고 하다가 점점 동화돼요. 또 황소개구리도 잘 안 보이고 뉴트리아도 딱 어디 있는 데만 어디 저수지 있는 데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여전히 많다고는 하지만 심지어 뉴트리아는 옛날에는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안 죽이다가 이제 곰 쓸개랑 그 비슷하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좋대 하면서 열심히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없어요? 네, 있는 데만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곤충들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거 흰개미 보면은 창원에서 발견되고 강남에서 발견되고 이런 걸 보면은 신기한 게 다 우리나라에 없는 좀 미국에 사는 이런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흰개미들 막 문화재를 파먹는 그 열려있는 그 흰개미들은 그것도 사실 원래 우리나라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토종 흰개미는 저 해남 다도해 지역 어디 섬에만 있고 실제 우리나라 흰개미도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경의선 깔면서 나무 수입하면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외래종들이 그렇게 근데 흰개미나 뭐 개미 쪽 이 친구들은 저 여왕개미를 데려와야 번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무 통째로 갖고 다 그렇게 되는데요. 강남에서 발견된 것도 이제 그냥 나무 목조 가구 이런 데서 발견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거들은 다 습해야 돼요. 근데 들어온 애들 해외 퍼진을 보면 다 저마다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게 물이 없는 데도 잘 살거든요. 잘 버티고 그리고 막 다양한 온도표에서 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되는 거 보면은 다 마른 나무 먹는 흰개미 이런 식으로 되게 통일되어 있죠. 물론 이제 꼭 곤충만 혹은 동물만 있는 건 아니고 식물들도 왜 한번 아 그렇죠. 외국에서 한번 들어오면 거의 뭐 전체 숲을 다 덮을 정도로 가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도 다 동화가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식물 같은 경우 되게 하와이에 최근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 산불이 있었는데 그게 탄 게 대부분 이제 외래 식물 때문에 화재가 더 가속화됐다고 평가를 해요. 원래 하와이 있는 식물들은 그때쯤이면 이렇게 마른 건초가 되지 않는데 외래 종들만 그렇게 건초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이 났을 때 외래 종 쪽에서 불이 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더 악화된 게 아닌가. 근데 하와이의 그 식물 외래종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하와이가 언제나 외래종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 하와이 모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기가 조류 말라리아랑 함께 들어가면서 하와이에 있는 수많은 고유종들이 다 멸종했어요. 하와이 전체 모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주 낙원의 땅이었죠.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제 모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네. 모기만 좀 말씨 거기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에 의해서 들이대는 거죠. 네. 혹시 우리나라 생명체들이 외국 나가서 막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엄청. K 바이오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으로 가물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스네이크헤드 피시라고 부르는 되게 커다란 물고기잖아요. 힘 좋은 거. 뱀대가리 물고기예요? 뱀대가리 물고기라 부르죠. 스네이크헤드. 스네이크헤드. 네. 근데 얘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 하천 포식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되는데 또 미국 강물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대적할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사는 베스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맞아요. 블루길하고 베스. 블루길 베스 이런데 거기는 원래 사는 블루길과 베스가 가물치에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코리아에서 온 가물치가 우리 블루길과 베스를 다 죽이고 있다? 가물치가 코리아에서 온지 모르거든요. 아시아 전역에 사니까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연구하면 중국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다행이다. 가장 교역량이 많고 이런데 한국이 콕 집어댄 게 있어요. 하나. 미국 서부 북부 쪽에 장수말벌이 유입됐거든요. 장수말벌? 네, 장수말벌이 유입돼가지고. 그 코리아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너무 크다고 그래서 온갖 이름을 불렀어요. 막 킬링 와스프, 머더 와스프, 뭐 킬러 호넷, 뭐 무시무시한 거 아시안 뭐 멀더 와스프 온갖 무시무시한 이름 불러다가 분석해보니까 한국에서 한 개체들이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한국의 위력을 보습니다. 장수말벌은 일단은 전멸시켰다고 올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아, 우리의 장수말벌을? 네, 이거 어떻게 해? 막 드론에다가 화염방사기 달고 쏘면서 진짜 열심히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없어요. 근데 미국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겪어봤던 꽃매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꽃매미? 예전에 한 그 10년 빨간- 전에 네. 빨간 애도 있잖아요. 저 다닥다닥 나무에 붙어있는 엄청 거. 제가 잡았는데 다시 볼 때마다 그냥 다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 애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닥다닥 빨간색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되고 이제 요즘에 아, 걔네들 가끔 잡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두 마리는 보아요. 정말 이제 동화된 거죠. 걔네들도 외래에 유입돼가지고 그냥 엄청 퍼지다가 포식자도 이제 먹어보고 다른 동물과 이제 상호관계가 생기면서 점점 줄여져 가는 거죠. 우리 생물이 그래도 딴 데 나가서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니까 또 조금 약간 아, 그렇죠. 네. 자랑스럽긴 한데 우리 거란 소문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응원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물치 화이팅! 자, 그리고 외래종인 한국 들어와서 정말 불반도 맛은 처음이다. 이렇게 고생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다면서요. 아까 뉴트리아처럼 몸에 좋다니까 싹 잡잖아요. 그것 중 하나가 이제 부산 청개라고 브랜드명도 있는 그 톱날꽃게가 있거든요. 예. 개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배 보면 이렇게 배 조절하려고 물을 채웠다 놨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평양수에 이제 들어가서 유입되고 이러는데요. 톱날꽃게는 어떻게 유입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낙동강 쪽에 살거든요. 민물개군요. 그렇죠. 네. 이탈리아도 지금 평양수에 딸려서 아마 대서양 맞아. 신문 들어가서 봤어요. 요즘 난리라고. 엄청 많은데 얘들은 먹지 않으니까 왜 안 먹어, 그걸? 이거 좀 가져 어떻게 할까? 너 방열을 시켜야 된다.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속 터지는 얘기인데. 꽃게 관광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꽃게 관광 간장게장 미리 절여놓으면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톱날꽃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맛있는 이미 이제 식재료가 돼가지고 엄청 커요. 그래서 외래종인데 지속적인 방사 계속 방사하면서 개체군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계속 방사하면서 아예 톱날꽃게 포획 금지 시기도 있고요. 외래종. 네. 거의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저도 좀 먹어봤을지 모르겠네요. 네. 좀 커요, 그게? 커요. 되게 오. 커요. 얘네가 집게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하죠. 꽃게들은 하여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간장게장 무한 리필지. 거기 뭐 애들 발발발 떨거든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의외로 또 자주 먹는 외래종 중 하나가 홍합이 있습니다. 홍합? 홍합도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유종 한 동해안 인물만 나오고 지중해 홍합이 유입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홍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합탕 먹고 하면 다 그거예요? 네, 지중해 홍합. 양식이에요? 자생이에요? 걔네들? 양식도 합니다. 양식도 양식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지만 양식까지 시키면서 수요를 맞추죠. 네. 우리가 대체로 이것저것 좀 잘 먹는 편이죠? 그렇죠. 바다에 나는 거는 다 뭐. 땅에서 나고 나물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웬만한 애들은 불반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장수하늘소가 미국에서 막 활개쳤다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활개치는 말벌이 있어요. 일종의 등검은 말벌이라고. 등 검은 말벌. 네, 등검은 말벌고 이게 동남아종인데 유럽에 가고 막 딴 나라 가면서 이제 퍼지면서 그 동네 이제 꿀벌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한국은 유독 그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말벌들 다 싸움 붙인 연구가 있어요. 쌈을 붙여요. 싸움 붙여가지고 보니까는 장수 말벌이 압도적 1위고 등검은 말벌 기입되는 있잖아요. 네. 걔네는 밑에서 두 번째예요. 6종을 쩌리. 네, 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강한 애들이 뭐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긴 했습니다. 외래종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군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이제 퍼지면은 이제 가물치처럼 날아다니는 거죠. 가물치는 그 큰 게 어떻게 거기까지 아. 갔을까? 먹으려고 밭에 들어갔겠죠. 키우려고 들어갔죠. 데려다가. 미국의 하천에도 되게 난리치는 게 그 잉어거든요. 지금 아시아에 사는 잉어. 그것도 원래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 이제 잉어 같은 게 좀 잘 산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정화나 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얘가 하류부터 상류까지 다 이렇게 올라갔고요. 아, 그 강이 심하- 완전 그냥 심하답니다. 통합장이 됐어요. 네. 원래 좌우지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자신을 이제 괴롭히던 천적도 없고 경쟁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물 만난 국이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먹어서 짱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감염병 기준으로 보면 그 친구들도 뭔가 이 지역에서만 갖고 있는 병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그 동네 가서 퍼뜨려서 걔네들 싹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패스트가 사실은 그렇게 번져나간 거긴 합니다. 패스트가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사망을 많이 일으킨 걸로 알려져 있지만 패스트의 기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실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은 중국의 원나라 군대가 인도 차이나 쪽까지 내려갑니다. 그 미얀마 일대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정복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쥐가 이제 원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따라서 같이 올라오거든요. 아, 옛날에는 뭐 20-30km 하루에 이동을 하니까 쥐들이 얼마든지 따라오는데 이 쥐들이 갖고 있던 쥐벼룩이 패스트의 원인균을 갖고 있던 것들이 계속 따라와서 중국 일부 도시를 감염시키고 얘네가 이제 서지를 하면서 유럽까지. 유럽까지 따라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쥐떼의 이동이 실제로 감염병을 이동시킨 게 패스트의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이론 중에 하나죠. 유전자 분석을 추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패스트의 원조되는 세균이 예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학명인데 걔가 원래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들쥐에서 있었던 것이 퍼져나간 것 같다. 나가는 경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 같다 얘기를 했죠. 지금도 몽골 여행 가끔 가면 그 여행 전에 안내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류, 마멋 같은 애들은 만지면 안 된다. 귀여워 보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만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들판에서 혹시 몽골 초원에서 마멋 발견해도 만지면 안 된다. 말아라. 흑사병 올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항상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생명체들도 왜 우리가 우주로도 가끔 보내지 않습니까? 뭐 가물치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가끔 뭐 쥐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우주 갔다 올 때 어떤 변화 같은 것들도 체크는 하시죠? 네, 그쵸. 이제 애초에 동물들을 이제 종종 실험을 하는 이유가 우주에서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우주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환경에 노출된 생명체들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이게 어떤 의학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잘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뼈와 근육이 약해진다. 왜냐면 지구 중력에서는 우리 신체가 내 체중에 극복하는 힘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주에 올라가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게을러지는 거죠. 되게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일본에서 했던 생쥐 갖고 한 실험이 있거든요. 생쥐를 우주 공간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정말 뼈가 구멍이 뚫립니다. 다 골밀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우주 정거장 안에 쥐가 들어있는 케이지를 빙글빙글 돌려요. 쥐불놀이 하듯이. 그럼 이제 인공 중력을 가상으로 만드는 거죠. 원심력 등으로. 예.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생쥐를 또 이제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녀석은 또 뼈가 단단해요. 이런 식으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게 앞으로 장기간 우주 여행에서 되게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가면서 중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그 친구들은 적응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달리면 팔다리 움직이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쵸, 계속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런 실험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요즘엔 좀 빈도가 줄긴 했는데 한창 우주 경쟁이 너무 활발할 때 그 시기에는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원래 살던 환경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매우 강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는 오자마자 그냥 맨날 먹잇감으로 제공되는 식물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생물들이 그 환경을 옮기면서 겪는 일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텐데 그때도 늘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그 친구들이 가져올 어떤 병원균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미국에 꽃매미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매미 네, 딱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사람들한테 이거 저희 동네 옵니까? 많이 물어본대요. 근데 네. 이제 연구하신 분이 인터뷰에 인상 깊었는데 그게 오냐 안 오냐가 질문이 아니라 언제 오냐 그 여쭤봐야 된다고. 시간 문제라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 열대 생물이 정착하는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가 더 올지 궁금합니다. 하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들어올 테니까 외래 생물들도 뭐 같이 오면서 사는 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걸로 인한 새로운 뭐 병원군 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럴수록 감염내과 선생님들의 연구가 좀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다학제예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지 이상하는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크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류도 좀 많이 하시고 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이야기 함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는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과학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기 김웅 교수님 이거 하나 타시죠. 좋죠. 이거 좋네. 1,000원이래 1,000원. 버섯과 고사리도 있고 포자도 있고 좋네요. 왜 이렇게 높아요? 우와. 이건 번지 점프인데요? 김웅 교수님도 타시죠. 올라가세요. 왜 그러세요? 무섭다.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오. 우와. 나 오늘 완전히 범신에 물렸어.